한국 기술은 돈만 많이 들고 쓸데없다. 세계 해양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유럽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스는 돈 38%를 아낀다며 한국과 손을 놓았고 유럽 18개 나라가 따라 나섰습니다. 수백조 원짜리 배 만드는 일에서 한국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 우리가 만들면 훨씬 싸게 된다. 그리스 장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지중해 바닷물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세척이 하루 밤 사이에 백윤열로 가라앉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자리가 1년 반 전 한국이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돈 아끼려다 기름바다로 만든 유럽은 왜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브뤼셀 국제포럼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의 쾌감마저 느꼈죠.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과잉입니다. 첫 문장을 내뱉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500명이 넘는 유럽 해양 전문가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한국 조선소가 제시하는 안전 검증 항목은 유럽 기준 대비 3배입니다. 3중 용접 검사, 2중 재료 분석, 외부 감사까지 포함하면 공정 시간은 40% 늘어나죠. 비용은? 예, 맞습니다. 최소 60% 이상 증가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빨간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근거가 뭡니까?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고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럽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구조적 결함 발생률은 0.2%예요. 한국과 동일합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자문관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통했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소위 프리미엄 안전 기준은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시장 독점 전략입니다. 유럽이 기술 자립을 이루려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뿌듯함을 느꼈죠. 국제해양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만큼 주목받은 적은 없었어요. 복도에서 그리스 산업예산위원장 안드레아스 코스타스가 다가왔습니다. 57살의 그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죠. 이 박사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은 제가 듣고 싶던 이야기였어요. 우리 그리스는 지금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조선산업현대화 프로젝트만 해도 30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스타스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기술진과 협력하면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분석을 보니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기술은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만 갖추면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코스타스는 명함을 건넸어요. 모서리가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조만간 아테네에서 실무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 박사님 의견이 필요해요.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해양공학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반석, 자네 오늘 정말 시원하게 말해줬어. 한국 애들이 얼마나 으스대는지 아나? 마치 자기들만 배 만들 줄 아는 것처럼 굴잖아. 맞아요. 기술은 결국 합리성이죠. 감성이 아니라.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개운했어요. 오랫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을 드디어 꺼낸 기분이었죠. 사실 저는 10년 전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거제도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일주일간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본 건 놀라움이 아니라 답답함이었습니다. 용접 하나를 검사하는데 3번씩 확인하고 재료 성분 분석을 이중으로 돌리고 심지어 외부 기관까지 불러서 재검증을 받더라고요. 저는 당시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 엔지니어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헬멧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바다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다는 용서하지 않아요. 단 1%의 실수도요. 그래서 저희는 100%를 200%로 만듭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형적인 과잉 대응이구나. 통계적 사고가 부족한 거야. 하지만 그날 브뤼셀에서 박수를 받으며 저는 제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유럽은 합리적이었고 한국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에는 벌써 여러 통의 협업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터키 조선소, 루마니아 해양기술원, 그리스 산업부 모두 제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첨부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셨죠.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향한 제 합리성을 인정해주는 박수. 하지만 그 박수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리스 산업부가 보낸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예산 38% 절감.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코스타스의 비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산업부 청사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지중해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회의실은 15층에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스 해양부 관계자들, 터키 조선소 대표, 그리고 루마니아 기술 고문까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가? 코스타스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 그리스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하면 안전하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15년간 7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기술로 자립하면 45억으로 가능합니다. 차액이 25억이에요. 이 돈으로 우리는 항만을 현대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키 조선소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희 이스탄불 조선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면서도 한국 대비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검증 시스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터키 대표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제 자동 검사 장비에 프랑스 인증기관의 정기 감사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검증이면 사고율은 한국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코스타스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이 박사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의 3중 검증은 과잉입니다. 이미 유럽 기준만으로도 안전성은 확보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군요. 코스타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스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터키, 루마니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겠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문제가 없을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루마니아 고문이 다가왔어요. 이 박사님, 덕분에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들 없으면 배를 못 만드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글쎄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요? 돈벌이죠,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저는 브뤼셀 포럼에서 했던 제 발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통계, 그래프, 비용 분석, 모든 게 논리적이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나는 과학자야. 데이터를 믿어야지.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리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기술 협력 종료, 유럽 자체 기술로의 전환, 예산 절감 목표 38%. 뉴스는 조용히 흘러갔어요. 한국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됐지만 큰 파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역시 과장된 거였어. 한국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그해 겨울, 저는 제네바 학회에서 후속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합리적 안전 기준의 경제학이었어요. 객석은 꽉 찼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언론인이 질문했어요. 이 박사님,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우려라기보다는 시장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하지만 기술은 독점될 수 없습니다. 유럽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국제적 인정, 정책적 영향력, 학계의 주목.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8%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요구할지. 그 숫자가 바다를 검게 물들릴 줄은.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고요한 수면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예언이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 조선소에서는 첫 번째 유조선 건조가 한창이었어요. 터키 기술진이 주도하고 루마니아 자재가 공급되고 독일 검사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해 봄 아테네에서 열린 중간 점검 회의에 참석했어요. 조선소 현장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진행률 60%입니다. 터키 조선소 기술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계획 대비 10% 절감했고요. 코스타스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효율이죠. 하지만 회의 자료를 넘기다가 저는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뒤쪽에 조그맣게 첨부된 기술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용접부 재검사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터키 책임자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형식적인 보고서입니다. 일부 용접부에서 미세한 기포가 발견됐는데 허용 범위 내에요. 어느 부분입니까? 선체 중앙부 하단 결합부입니다. 하지만 독일 검사 장비로 재확인했고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용접 깊이 부족, 재료 밀도 편차, 응력 집중 가능성, 기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제3자 정밀 검사 권고. 저는 눈을 들어 물었습니다. 제3자 검사는 진행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독일 장비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타스가 끼어들었어요. 이 박사님, 이런 보고서는 늘 나옵니다.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브뤼셀에서 합의한 게 뭡니까? 합리적 기준이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맞아, 합리적 기준. 내가 만든 프레임워크야. 이 정도는 정상 범위 내야. 그렇죠. 합리적 범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반석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그리스 해양구조기술국 푸심의 디미트리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사님이 오늘 회의에서 보신 그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현장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용접부 문제가 단순 기포가 아니에요.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취약점이죠. 하지만 독일 장비로 검증했다고 들었는데요. 자동 장비는 표면만 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은 사람이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18개월 전 한국 기술진이 남긴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위치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한국팀은 이 부분을 절대 타협 불가 구역으로 분류했어요. 3중 검증 필수, 외부 감사 필수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재검사를 요청하십시오. 했습니다. 3번이나요. 하지만 번번이 묵살됐어요. 비용 문제, 일정 지연 우려라는 이유로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는 위험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박사님이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박사님은 영향력이 있어요. 코스타스 위원장이 듣는 사람은 박사님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뭐라고요? 이미 한국 기술이 과잉이라고 말했다고요? 이미 합리적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끝에 남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기술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습니다. 18개월 전 제가 단 한 번 훑어보고 서랍에 처박아뒀던 문서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정밀한 도면, 상세한 분석,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해당 구역은 3만 톤 하중 시 응력 집중도가 임계치 98%에 도달. 단일 검증으로는 불충분. 반드시 3중 확인 필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테네의 밤하늘은 별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만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잉이야. 분명 과잉이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푸시메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외면했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통계적으로 문제 없어. 한국 애들이 너무 민감한 거야.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중 확인 필요하다고요? 정말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하지만 바다는 이미 그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푸시메였어요. 이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터졌어요. 뭐가요? 유조선입니다. 그리스 앞바다에서 선체가 파열됐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쳤어요.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배입니까? 아르고스 프라이드호. 6개월 전에 진수한 첫 번째 선박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번째.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바로 그 배. 사상자는요? 선원 23명 전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푸시메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유 12만 배럴이 유출됐어요. 바다가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 사이트에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항공 촬영 사진이 화면을 채웠죠. 푸르던 지중해가 거대한 검은 얼룩으로 덮여 있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체 중앙부 하단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체 중앙부 하단. 바로 그곳. 1년 전 보고서에 나왔던 그 위치. 지금 어디십니까? 현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후 긴급조사단이 구성됐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제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12시간 후, 저는 그리스 해양경비대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검은 기름띠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사체들이 떠오르고 해안선은 시커먼 슬러지로 덮여 있었죠. 끔찍하군요. 옆에 앉은 이유 조사관 크리스티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8살의 해양안전 전문가였어요. 모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유출 사고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책으로만 봤죠. 책하고는 다르죠. 냄새부터가 달라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메스꺼움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죠. 임시 지휘소가 세워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텐트 안에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푸시메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셨군요. 선체 상태는요? 지금 인양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수중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푸른 물속에서 거대한 선체가 보였어요. 그리고 선체 중앙부를 비추는 순간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균열이었어요. 아니, 균열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선체가 Y자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손톱으로 긁어낸 것처럼. 길이 15m입니다. 푸시메가 설명했어요. 용접부를 따라 정확히 벌어졌어요. 폭발이나 충돌 흔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구조적 파손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Y자 균열. 정확히 18개월 전 한국 보고서가 경고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은요? 없었습니다. 당시 해상은 잔잔했어요. 풍속 초속 5m, 파고 1m 미만. 선장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끼어들었어요. 다른 배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더 있죠? 2척 더 있습니다. 아테나 보이저호와 스파르타 캐리어호예요. 둘 다 현재 운항 중입니다. 즉시 입항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푸시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요청했어요. 하지만요? 코스타스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경제적 손실이라고요?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안선이 보였어요. 원래는 하얀 모래사장이었을 곳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방제 작업자들이 필사적으로 기름을 퍼내고 있었지만 바다는 계속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한 어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18개월 전 그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했던 문장들. 한국 기준은 과잉입니다. 유럽 기술로 충분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비참한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저를 조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검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익사하는 제 모습이.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푸시메였어요. 이 박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 배가 터졌습니다. 아테나 보이저호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50분에 신고 들어왔어요. 같은 위치, 같은 균열 패턴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두 번째,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위치가 어디입니까? 크레타 섬 북쪽 80km 해상이에요. 원유 15만 배럴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재앙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브뤼셀 긴급대책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 척의 유조선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아르고스 프라이드, 아테나 보이저, 그리고 새벽에 추가된 스파르타 캐리어. 하루 만에 세 척 모두 파손됐습니다. EU 해양 안전 책임자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입니다. 원유 총 40만 배럴 유출, 오염 해역 800km, 예상 복구 비용 30억 유로.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생태계 회복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독일 자문관 카를이 속삭였습니다. 이반석, 자네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푸시메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세 척의 파손 부위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세 척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파열됐습니다. 스크린에 도면이 떴어요. 세 개의 선체 구조도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선체 중앙부 하단 용접 결합부, Y자형 균열. 시작점에서 종료점까지의 각도 편차는 3도 이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 프랑스 관료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설계 결함입니까? 설계 문제라기보다는. 푸시메가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검증 누락입니다. 해당 부위는 고응력 구역이에요. 반드시 3중 검사가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장비 단일 검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재료공학권위자 요한네스 크리거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58살의 노교수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용접 깊이가 기준치 미달이군요. 표면은 문제없지만 내부의 미세 기포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3만 톤 하중을 견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진수검사에서 통과된 겁니까? 표면 검사만 했으니까요. 깊이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타스가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독일제 최신 장비로 검증했습니다. 유럽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어요. 크리거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기준은 최소 기준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대형 선박은 최소 기준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누군가 경고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파묻히고 싶었어요. 코스타스가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18개월 전 박사님이 하신 분석 기억하십니까? 한국 기준은 과잉이고 유럽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시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통계요? 푸시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금 800km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박사님의 통계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요한네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8개월 전 한국 국립조선해양기술원에서 제출한 기술 보고서가 있더군요. 그 보고서는 정확히 이 부위를 지적했습니다. 3중 검증 필수, 절대 타협 불가 구역이라고 명시했어요. 스크린에 보고서가 떴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문서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잉이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 문서. 한국 기술진은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요한네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놓친 걸?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8개월 전, 저는 한국 기술을 과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중 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합리성을 내세우며 유럽 자체 기술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끔찍하게 틀렸어요. 한국이 3중 검증을 고집한 건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최소한이었어요. 푸시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전 제가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다를 믿지 않습니다라고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지금 압니다.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1%의 결함도 0.1%의 누락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고요. 코스타스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푸시메가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었어요. 저는 제 확신이 세척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800km 바다를 죽였어요. 혼자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경고, 권고, 필수 사항.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바다는 우리의 자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살 평생 처음 우는 것 같았죠.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바다에게? 죽은 물고기들에게? 아니면 제가 무시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이유, 그리스 유조선 사고의 국제조사단 파견 결정.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 한국이 온다고요. 제가 비웃었던 그들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EU 특별조사단 본부가 아테네에 설치됐습니다. 20개국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모였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기술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처음 봤어요.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49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푸시메가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조선해양기술원 선박안전센터장 박서준입니다. 박서준은 저를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비난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이반석 박사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영광이라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회의실에 모두 모였어요. 박서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18개월 전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억하십니까? 그 보고서에는 구체적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데이터와 실제 파손 패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른쪽은 실제 파손 사진. 둘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균열 시작점, 진행 방향, 종료 위치. 오차 범위 5%입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희는 18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가 어떻게 파손될지를요. 요한네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30년 데이터 축적입니다. 저희는 모든 선박의 응력 분포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수만 건의 사례를 학습시킨 AI가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이 검증하죠. 박서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예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증이 핵심이에요. 저희는 3단계 검증을 합니다. 첫째, 자동 정밀 검사. 레이저와 초음파로 0.1mm까지 측정합니다. 화면에 거대한 검사 장비가 나타났어요. 둘째, 수동 검증. 30년 경력의 장인이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해요. 기계가 놓치는 걸 사람이 잡아냅니다. 다음 화면에는 헬멧을 쓴 노인이 용접부를 만지고 있었어요. 셋째, 외부 감사.
제3자 인증기관이 전 과정을 재검증합니다. 우리 눈을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까지 필요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 박사님, 이게 과잉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유 조사단 책임자 크리스티아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터키 조선소 내부 고발 문건입니다. 익명의 기술자가 보내왔어요. 크리스티아나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보강제 축소 지침. 이게 뭡니까? 푸시메가 물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문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항목 1. 용접 보강제 사용량을 기준 대비 20% 감축. 항목 2. 용접 깊이 검증 생략 승인. 항목 3. 재료 성분 분석 간소화.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15가지 항목.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항목입니다. 외부 감사 회피를 위한 시험 데이터 조작.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코스타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습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승인자 명단이 있습니다. 터키 조선소 기술이사, 그리스 산업부 조달 담당관,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스 산업예산위원회. 코스타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실무진이 알아서. 위원장님,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르셨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책임자가 모르고 승인했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네스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수치들을 보십시오. 용접 보강제 20% 감축, 검증 단계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이렇게 하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38% 비용이 절감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38%. 바로 그리스가 목표로 삼았던 절감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18개월 전, 저는 38%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준을 버리고 유럽 기준만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저의 그 분석이 목이 메었습니다. 저의 그 분석이 이 문서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줬어요. 안전을 포기하는 길을요. 푸시메가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학문적 권위로 정당화시켰습니다.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포장했어요. 사실은 그냥 값싼 선택이었는데 박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용기는 있으시군요.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테네 항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은 기름띠가 남아있었어요. 참회입니다. 그날 저녁 조사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발표했어요. 세척의 유조선 침몰은 사고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구조적 결함에 의한 과실치사로 규정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였어요. 이 박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당시 브뤼셀 포럼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 해명하실 기회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해명? 무슨 해명을 하겠어요. 잘못을 변명할 순 없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18개월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비효율성 분석. 제목부터가 오만했어요. 저는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지워진 건 파일뿐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엔 답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바로 잡아야지. 브뤼셀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EU 27개국 대표와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해양 국가들이 모였어요.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국제해양안전기준 재정립. 저는 한국 대표단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요. 박서준 센터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죠. 오늘 저는 한국 조선산업이 왜 3중 검증을 고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시작은 35년 전입니다. 저희는 한 척의 배를 잃었어요. 진수 3년 만에 침몰했죠. 원인은 용접부 미세균열이었습니다. 13명이 죽었어요.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바다에 가라앉는 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희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게 3중 검증 시스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첫 번째, 기계의 눈. 최첨단 장비로 0.1mm까지 측정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눈. 30년 경력 장인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주름진 손으로 용접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철호 장인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4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손끝 감촉만으로 0.5mm 오차를 잡아내요. 기계보다 정확하죠.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인의 눈. 제3자 인증기관이 모든 걸 다시 봅니다. 우리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안전의 시작이니까요. 박서준이 잠시 멈췄어요. 이게 과잉입니까? 비효율입니까?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에게 이건 최소한입니다. 바다는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입장했어요.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이재명은 단상으로 걸어가며 박서준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단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셨죠. 무사히 돌아오시길. 이재명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느 날 태풍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탄 배가 조난됐어요. 다행히 구조됐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무섭다는 걸요.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리고 배웠죠. 바다를 얕보는 순간 바다는 모든 걸 앗아간다는 걸요. 스크린에 지중해 오염 사진이 떴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광경.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오만의 대가예요.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한 대가입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의 3중 검증은 비싸다고요? 맞습니다. 비쌉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게 진짜 비용입니까? 그가 오염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진짜 비용입니다. 800km 죽은 바다 30억 유로 복구 비용,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신뢰. 이게 진짜 비용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기술은 경쟁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국은 지난 35년간 그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그가 박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준 센터장이 보여드린 3중 검증. 그건 한국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이재명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 후 휴식 시간, 저는 박서준에게 다가갔어요. 센터장님, 네, 이 박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박사님은 용기가 있으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안전이 뭔지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안전한 바다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표결이 있었습니다. 의제는 한국형 3중 검증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한 나라씩 손을 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든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차례였어요. 코스타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어요. 그리스는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한국형 해양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들이 옳았다는 걸. 한국.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무게를. 표결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브뤼셀로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까지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10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에는 코스타스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오늘 그리스 산업예산위원장 자격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코스타스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지만 읽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18개월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38% 예산을 절감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끊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결과 세척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800km 바다가 죽었어요. 수십만 마리 생명이 사라졌고 수천 명의 어부가 생계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한국기술진의 권고를 비웃었고 내부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제가 탐했던 건 예산 절감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성과였죠. 코스타스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저는 그리스 국민과 지중해 연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폄하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코스타스는 허리를 펴지 않았어요. 30초, 1분, 2분.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가 코스타스 앞에 섰습니다. 위원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코스타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죽은 바다를 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박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스타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회의장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계속 쳤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 대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죠. 이 박사님, 뒤돌아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각하, 저는 얼른 허리를 숙였어요. 편하게 하십시오. 잠깐 같이 걸을까요?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10년 전 거제도 조선소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뭘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과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증, 시간 낭비처럼 보였죠. 이제는요? 이제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소한이었다는 걸 압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요. 이재명이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은 변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실수하죠. 하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실수합니다. 박사님은 배우셨어요. 하지만 제 실수 때문에.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지금 하는 일 진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게 미래를 바꿔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안전한 세상을요. 그날 저녁, 저는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푸시메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한국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푸시메가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기준을 갖게 됐네요. 우리는 차를 타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검은 기름띠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 방제팀도 합류했다고 들었어요. 회복하는데 10년 걸린대요. 푸시메가 말했습니다. 길지만 가능해요. 바다는 강하니까요. 바다는 강하지만 용서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푸시메. 네. 고마워요. 1년 전 전화해줘서요. 제가 뭘 했다고요. 진실을 말해줬잖아요. 제가 듣지 않았지만요. 푸시메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지금이라도 들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죠. 아름답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바다는 언제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제대로 대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립조선해양기술원 초청으로 온 거예요. 박서준이 연구소를 안내해줬어요. 여기가 삼중검증센터입니다. 거대한 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김철호 장인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용접부를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김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서준이 소개했어요. 장인님, 이유에서 오신 이반석 박사님입니다. 김철호가 눈을 떴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셨네요. 장인님, 여쭤봐도 될까요? 40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김철호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손으로 만든 배에 사람이 타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제 손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가 용접부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누군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대충 했다가 그 사람이 못 돌아가면 전 그걸 못 견뎌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제가 몰랐던 거구나. 장인님, 감사합니다. 가르침 주셔서요. 가르침이요? 전 그냥 제 일 했을 뿐인데요. 김철호가 웃었습니다. 순박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서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센터장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저를 초대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을 비난했던 사람인데요. 박서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박사님은 틀렸지만 배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바다를 지킬 동료요.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잔을 맞댔어요. 영광입니다. 1년 후 지중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해안선도 정화됐습니다. 저는 이제 EU 해양안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기준을 유럽에 적용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보람있어요. 어느 날 새로 건조된 유조선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준으로 만든 배였어요. 3중 검증을 모두 거쳤죠. 배가 바다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배는 안전할 거예요.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수식이 끝나고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어요. 저는 바다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했어요. 당신을 얕봤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바다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다. 마이너스 지중해 사고가 남긴 교훈.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습니다. 진짜 확신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가르쳐줘서요. 한국.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무게를, 생명의 값을, 책임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 저도 압니다. 38%의 유혹이 800km의 바다를 죽였고 한국의 원칙이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바다는 조용히 그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